7월 7일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온라인 공간에는 포승줄을 든 공안이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총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군홧발 소리를 내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용어를 앞세우고 피해자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두르고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7월 7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과연 이전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국민이 유튜브에서 말하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댓글로 분노하고 권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지금처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파 정권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인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우산혁명을 짓밟을 때도 중국은 질서와 국가안보를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며칠 후인 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입니다. 법은 허위 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그 대목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전체가 가짜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 취지가 맞지 않아도 문제 제기의 방향이 맞아도 권력에 대한 비판, 권력 감시의 의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어도 일부 표현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게 한 규정입니다. 숫자가 하나가 다르다, 날짜 하나가 다르다, 인용의 맥락이 다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강하게 말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일부 허위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10억의 과징금을 물려서 폐가망신시키겠다는 협박 그 자체가 주는 공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은 진실을 말하기 전에 법률 리스크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중국식 공안사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중국식 통제사회의 핵심은 감옥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먼저 옵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국민을 매일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몇 개의 계정을 삭제하고 몇몇 기업인을 사라지게 만들고 몇몇 기자와 변호사와 틱토커를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은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 검색어를 바꿉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특정한 표현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공안통제사회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혀를 깨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을 키운 세계적 기업인 마윈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 10월 상하이 번드 서밋에서 중국 금융 규제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그룹과 그 개인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엔트그룹의 상장이 중단됐고 마윈은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약 2개월 반 동안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년간 공개 활동을 극도로 줄인 나머지 사람들이 그의 생사를 걱정할 지경이 됐습니다. 마윈은 2023년에는 결국 엔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굳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공산당 앞에서는 중국이 낳은 세계적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이 아무리 거대해도 국제적 명성이 있더라도 당을 비판하면 사라집니다. 마윈이 그 정도라면 일반 인민은 어떨 것 같으신지 여러분이 댓글에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윈이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공산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것이 다른 기업인에게 일반 인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도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해라.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입을 어떻게 막을까요? 첫째, 인터넷 공간을 통제합니다. 검색어를 지우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둘째, 플랫폼을 앞세웁니다. 국가가 직접 모든 글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이 알아서 지웁니다. 셋째, 모호한 법을 만듭니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허위정보, 유언비어, 공공질서 같은 폭넓은 표현을 동원해서 광범위한 위반의 그물을 쳐놓습니다. 넷째, 본보기 처벌합니다. 기자, 변호사, 기업인, 틱토커, 인권운동가, 네티즌 몇 사람을 처벌하면 나머지 수억 명의 중국 인민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자유가 죽는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단어가 금지되고 다음에는 몇 개의 계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질문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국민은 자신이 이미 감옥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홍콩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2014년 우산혁명으로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보통선거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과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79일 동안 홍콩의 거리는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산당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을 잡아들였고 그 잔인한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시민 저항은 결국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한때 아시아 자유의 상징이던 홍콩은 이제 중국 공안 통치의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신문이 문을 닫고 민주인사들이 체포되고 시민들은 과거에 썼던 글과 게시물까지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홍콩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산당은 긴 타임테이블로 움직입니다. 자유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혼란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고 합니다. 들이대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 뒤에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권력의 불편한 말, 권력이 싫어하는 질문이나 비판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춥니다.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이미 중국은 훨씬 긴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7일 이날은 단순한 법 시행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제2의 홍콩으로 가는 시간표 위에 대한민국이 올라탄 것을 의미한 날입니다. 이날은 자유의 공간이 국가와 플랫폼의 관리 아래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변곡점이 된 그런 날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12월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significant concerns, 중대한 우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언론과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한국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호한 표현 때문에 비판 보도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도 법의 모호한 용어가 언론 자유를 극도로 위협할 수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권의 찬반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식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 역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중국식 통제사회로 가는 길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허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라는 표현은 이재명 권력에게 너무나 긴 칼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발언이란 본디 해석과 추론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조작 문제,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 대통령 권력의 남용, 대북 정책에 대한 해석,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언론의 편향성 같은 주제, 이런 주제는 처음부터 완성된 판결문처럼 논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 제보, 정황, 통계, 과거 사례를 종합해서 질문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연속되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표현이 틀렸다는 이유로 전체 문제제기를 공격할 수 있다면 누가 권력의 어두운 것을 향해서 첫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처벌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국민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영상을 올려도 되나?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혹시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내 채널이 날아가는 것 아니야? 이게 바로 자기검열입니다. 공안사회는 국민 모두를 처벌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처벌을 상상하게 만들 때 그때 완성됩니다.
셋째, 플랫폼을 검열의 대리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직접 국민의 글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하고 논란이 생기면 노출을 줄이고 반복 신고가 쌓이면 수익화를 제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정을 정지하면 됩니다. 대기업 플랫폼은 자유의 소조가 아닙니다. 플랫폼은 자기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법이 압박하면 플랫폼은 국민의 표현보다 회사의 안전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국가는 기준을 만들고 플랫폼은 알아서 삭제합니다. 국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은 알아서 국민을 감시합니다. 이 현대적 검열은 중국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된 방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권력 비판을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름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옵니다. 이 구조가 위험한 것입니다. 정권의 우호적인 발언은 의견이 되고 정권의 불리한 발언은 허위 조작 정보가 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중립적 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방패이자 국민의 입을 겨누는 칼이 됩니다. 그것이 중국식 통제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한 길목 안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은 그래서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박제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후 포승줄을 든 공안이 국민의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자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이용자, 댓글을 쓰는 시민, 학교에서 질문하는 학생, 가정에서 나라 걱정을 말하는 학부모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권력은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을 겁주고 나머지 국민에게 침묵을 학습시킵니다. 결론입니다.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법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튜버도 아니고 나는 정치 글도 쓰지 않고 나는 댓글 몇 개 다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유명한 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결국 침묵에 익숙해진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 한 유튜버의 입이 막히면 내일 한 시민의 댓글이 막히고 모레는 한 학생의 질문이 막히며 그 다음에는 한 부모의 양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 세대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한 대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말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대가로 우리의 자녀들은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사회,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 국가가 허락한 말만 하게 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힘은 법조문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